여러분은 일본의 청소년들에 대한 통금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밤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 없는 단독 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오후 6시부터 통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현지의 상황을 모르는 한국 분들이시라면 도대체 얼마나 치안이 안 좋은 거냐며 의구심이 생기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치안에 아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현지 상황을 모르고 있던 일본 할머니에게 있었던 어느 해프닝입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밤늦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딸에게 호되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국에서 5년 가까이 살고 있는 미나라고 해요. 저는 일본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악착같이 공부하여 도쿄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도쿄 외곽 쪽에 살고 있던 회사원입니다. 그는 일본에 유학을 왔다가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던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신혼생활까지 일본에서 보내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기에 혹시나 그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보내자고 하면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때만 해도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었죠. 남편은 제가 한국 얘기만 꺼내면 극도로 싫어하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에 가기 싫어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만 살다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 힘든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이 오히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북한과 비슷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는 제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다며 호탕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그는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죠. 특히 한국의 화장품들을 모조리 쓸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된 곳이었죠. 심지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우리 일본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질서는 물론이고 지은 지 1년도 안 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한 후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뀐 채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일본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틈날 때마다 아이를 보러 방문하셨고 저희 부부를 위해 힘든 육아도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는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따르고 좋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하고 싶은 사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망설이지 않고 짐을 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인 것과는 별개로 타지 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시설도 일본보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문화가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한국어 대화도 남들 앞에선 머리가 새하얘지며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세로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외국인 지원센터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제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처음엔 한국 살면서 정신없이 사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점점 적응하니까 한국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놀랐던 건 빠른 서비스나 택배였어요.
일단 택배가 집 앞에 높게 쌓여 있어도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남의 집 앞에 아무리 비싼 물건이 놓여져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죠. 또한 한국의 택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혁명이죠. 덕분에 밤늦게 인터넷으로 장을 보아도 다음날 아침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개인적인 연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처음엔 제 연락처로 택배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이젠 택배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리도 굉장히 빠르죠. 일본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여유로워요. 고객들은 급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 긴 과정이 고작 며칠 안에 다 끝나는 마법이 일어나요. 그렇게 적응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일까요? 첫째, 아들 혼다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학은 저희에겐 걱정거리였어요.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잘 놀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못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도 생김새가 달라서 아이들이 놀란 티를 내는 바람에 아들 혼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더 신경 쓰였었죠. 아니나 다를까 혼다는 입학 이후 내내 늘 울상인 채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애써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감정 정도만 물어봐 주었죠. 아이의 일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고를 못 자운다는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 생일 파티를 열라고 했다며 자기는 열기 싫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애써 그 아이들이 너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거라며 혼다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혼다의 생일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소심하게 인사를 하면서 집에 들어왔죠. 외국인 엄마인 저를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혼다를 괴롭힐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들은 울상이었어요. 저 눈치를 보며 잘 놀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꼼지락거리더군요. 전 혹시 못된 장난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꺼낸 것은 놀랍게도 작은 조각 케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죠. 해피 버스데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한 생일 선물도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감동받은 듯 울었고 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의 속마음은 사실 혼다를 위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친구들은 당황하며 왜 우냐고 혼다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꼭 생일 파티를 열라고 했지만 사실 난 싫었어.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자 친구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너와 친해지고 싶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생일 파티라도 꼭 열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혼다와 친해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귀여운 꼬마 아이들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며 혼다와 단짝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혼다는 한국어가 부쩍 늘었고 어느덧 한국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에게 작은 심부름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작은 마트가 있었거든요. 대신 엘리베이터까지는 함께 내려간 후 멀리서 지켜보는 식으로 했었죠. 처음에 아이는 작은 심부름도 서투르지만 곧잘 해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면 마트 아주머니께서 혼다를 알아보고 귀엽다고 예뻐해 주셨죠. 혼다가 혼자 와서 물건도 잘 사고 거스름 돈도 꼼꼼하게 챙긴다며
아주 똑 부러지는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정한 이웃분이 저희 혼다를 따뜻한 눈빛으로 늘 바라봐 주시고 계셨으니깐요. 아들이 어린 나이지만 잘 해내는 것 같아 저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아들이 하나씩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니 혼다가 물건을 훔치는 것 같아 결국 아이를 따끔하게 혼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주머니가 공짜로 준 거라고 했죠. 전 그 말을 믿지 않고 이젠 거짓말까지 하냐며 더 크게 혼냈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아주머니께 그동안 훔쳐간 걸 변상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초콜릿과 사탕들은 모두 본인이 챙겨준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진 채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한국의 인심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말이죠. 본인의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매번 간식을 챙겨줄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나라에 산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턴 시장에 가서 어쩌다 덤을 받았을 때 아이게 한국의 정이지 하고 느껴요. 그렇게 한국에 완벽 적응해서 살던 중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아들 혼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돼지저 금통을 흔들며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어릴 때 주로 친정엄마와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와도 가까운 사이거든요.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바로 선물을 사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아이를 말릴 수 없었죠. 못 말리는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렇게 저금통을 뜯고는 동생과 함께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심부름을 자주 하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녀도 될 만큼 길을 익힌 상태였어요. 그때는 저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한국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끔찍하게 아낀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살아가게 냅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웃긴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빵빵 터지는 일이네요. 아이는 선물을 사다가 할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아마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7시면 일본 저희 집에서는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는 걸 듣고 짝 놀라셨었겠죠. 새벽부터 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전화를 받아보니 어린 손자는 부모도 없이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해가 지고 나서 아이를 그렇게 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일본에선 우리 아이를 잡아가라고 하는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고 친정엄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시고 만 것이죠. 친정엄마는 혼다가의 전화를 끊지 않고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바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제게 역정을 내셨죠. 내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건지는 아냐며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얘기를 듣고 금방 그 상황이 이해가 갔죠. 이해하고 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의 치안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고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니까 말입니다. 전 그 일을 엄마에게 설명하느라 아주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완전 한국인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일본이었다면 바로 집 앞이라고 해도 아이를 내보내지 않았겠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잘 모르는 친정엄마 덕분에 일어난 웃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전 그 일 덕분에 어머니께 드릴 좋은 선물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 초대하는 것이었죠. 장담하지만 엄마는 아마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될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생신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하셨고 두 눈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하신 뒤에야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죠.
이 계기를 통해 한국 생활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항상 한국에 감사하며 두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자가 밤늦게 나 홀로 외출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손자들이 걱정된 나머지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호되게 호통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주변이 일본 같은 위험한 나라였다면 절대로 아이를 홀로 두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한국에 적응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의 외출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먼 거리도 아니었고 어쩌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안전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어디에서 어떤 괴한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밤늦게 외출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친정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되었다고 하니 기분 좋은 해프닝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 캐나다의 한 가정집 굉장히 지쳐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몹시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한국 덕분에 행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티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과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요. 바로 제 전 남편 때문이에요. 저와 제 전 남편은 한 동네에서 나란히 자라난 이웃 사촌이었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어울려 지내서 사실 10대 시절의 추억은 제 전 남편과 온통 함께였죠. 사실 저는 그 친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절 내심 좋아했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남자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고백을 받고 나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친숙해서 내가 이 친구를 오히려 남자로 못 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던 만큼 좋은 친구라는 건 잘 알고 있어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커플이 되고 저희는 정말 잘 맞는 한 쌍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사실 부모님끼리의 인연도 좀 남다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고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정육점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고기와 햄은 모두 그 친구 부모님께 받아다 썼습니다. 고기도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오시고 햄도 직접 만드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마트에서 사 먹는 햄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고기와 햄을 구워서 내어주니 맛이 없을 수 없고요. 손님들도 이 집은 빵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고 소스도 특별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햄과 고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죠. 부모님 가게가 꽤 잘 된 덕에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부모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됐고 저는 하나씩 일을 배우며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 친구도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기로 해서 부모님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작은 즐거움이 곳곳에서 팡팡 터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았어요. 양쪽 부모님께서 너무나 행복해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아이들의 결혼으로 완성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며 좋아하셨죠? 결혼 후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좀 더 본격적인 사장 역할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께서는 가게를 물려받는 저희들의 성실함과 밝은 태도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다행히 잘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살이 좀 빠지시는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으셨는데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 중이시라 살이 빠지셨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손이 떨리더군요. 더 슬픈 건 어머니의 암 진단 앞에서 재빠르게 보험회사 어디까지 커버가 될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이 보험을 들어놓긴 했는데 세 가족이 모두 합쳐 한 달에 200불 정도 납부하는 것이 한계여서 아주 좋은 보험을 선택하지 못했거든요. 자영업자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다녔다면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줬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암 진단을 받고도 즉각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초진 예약을 하고 병원 스케줄과 보험사의 커버 등을 사전 승인받는데 4주가 걸렸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에 또 몇 달을 대기했어야 하거든요.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도 바로 못 들어가는 상태이신데 치료 자체가 더디게 시작되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진 예약만 6개월을 기다린다니 그나마 저희가 나았던 걸까요? 다행히도 보험회사에서 일부 커버가 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허무하게도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건 수술을 했다거나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아서 그래도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오지 않았네라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비용이 부담됐던 건 사실입니다. 항암 치료 한 번에 3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3,9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항암 치료를 100번을 해도 좋으니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단 후 제대로 치료를 다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다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제 옆에 있고 남편도 위로를 해줬기에 다시 힘을 내보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허무한 죽음도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상처에 딱지가 안 듯이 서서히 나아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우울해하셔서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여행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아버지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해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부주의로요. 모든 일들이 다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여행을 보내드리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곱씹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저를 욕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탓이 아니라고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 가게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간혹 눈치 없는 손님들이 아버지 일을 꺼내며 어둡잖은 위로를 하려고 할 때마다 피가 싹 식는 느낌이었어요. 가게도 내팽개치고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니 술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 가게는 25점도 냈어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제 절친을 월급 사장으로 고용했다나요? 이때 비용이 좀 모자랐는지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보험금을 25점 내는데 쓰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제가 쓰기에는 너무 괴로운 돈이라 남편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온전히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바쁜 와중에도
제 정신과 상담도 함께 따라다녀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좀 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가게 확장을 하고 한 2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 마음이 확 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니던 정신과 진료가 잘 맞지 않아 병원을 옮겼는데 초진 비용이 43만 원가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도 이것저것 먹어야 했는데 한 달에 약값만 2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제가 결제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몰랐어요. 남편이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보험 플랜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험회사 커버해준 돈이 적어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투덜거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비며 약값이 비싸면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럴 거면 왜 병원을 옮기자고 했냐며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매일같이 우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요. 내가 당신 탓이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대체 뭘로 듣는 거야? 정말 짜증나 화를 내는 남편 얼굴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매장에 다시 나갔죠. 문제는 제가 꽤 오랫동안 가게를 좀 등한시한 탓에 단골 고객들이 이미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사놓은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져 결국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가게를 지키면 예전의 명성이 있는데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가게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던 제게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2호점 사장이 제 절친이라고 했죠. 그 절친과 남편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다들 아는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에 오랜 단골이신 분이 제게 어렵게 알려주셔서 남편이 바람 사실을 알았는데요. 둘이 좋아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났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했는데 전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남편에게 따지니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털고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우울해해서, 제가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서 등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과 더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각대로 위자료가 많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가게가 있고 제가 열심히 하면 옛날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더 이상 징글징글한 남편과 부대끼기 싫어서 빠르게 이혼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속재료요. 늘 편하게 받아 쓰던 곳은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 가게를 바꿨고 제 입맛에는 괜찮았거든요. 이만하면 고기도 힘도 괜찮다 싶었는데 손님들 입맛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손님에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전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까 외면하시진 않을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고기도 힘도 공급해주긴 어렵다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제 절친은 저희 가게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도 차리더군요. 포스터에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그 샌드위치의 맛 완벽 구현이라고 써놓고요. 온 세상이 더 살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신변 정리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라 정리가 어렵지 않았는데 제일 걸리는 건 부모님 가게였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건너편에 전 남편 샌드위치 가게가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의 샌드위치 가게가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가게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쓸쓸하게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의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이 가게를 잘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내놨습니다. 여러 명이 보러 왔는데 다들 쓴 지 오래된 부엌용품과 관리하지 못해 낡은 상태를 들먹이며 트집을 잡더군요.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정리도 참 쉽지 않네 하고 한숨을 내쉬던 나날이었는데 어느 날 밝은 미소에 한국 남자가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이 한국 남자 좀 특이했습니다. 가게를 보러 왔는데 대뜸 첫 마디가 식사하셨어요인 거예요. 오지랖도 널레초면인데 무슨 식사 이야기를 하지 싶어 곧 할 거라고 대강 넘겼습니다. 남자는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가게가 몹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완료했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다 싶어 마음도 좀 개운해졌죠. 그런데 한국 남자가 절 부르더라고요. 아까 식사 안 하셨댔죠? 저도 안 했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묻더군요. 어디 레스토랑 가기 뭐 하면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다가 먹을까요? 괜찮은 곳이 새로 생겼던 데라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남자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뢰를 했나 봐요. 죄송해요 하는데 주책맞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 옆에서 1시간 넘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남자도 참 어이없겠다 싶어 그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왜 생판 처음 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주책 맞지만 한 번쯤은 어딘가에 다 털어놓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 참 특이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니 묻더군요.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그런데 가게 팔고 뭐 하려던 거였어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은 경험만 있는데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내가 세상을 뜨기 전 신변 정리 중이에요.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귀한 목숨인데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려는 음식점에 나와 일을 하면 어때요?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니 남자가 씩 웃어주는데 갑자기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몇 년간 늘 씁쓸하게 웃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던 날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 한국 남자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따로 할 일이 없던 터라 인테리어 단계부터 나와 간단한 청소도 도와주고 인부들과의 소통도 도왔죠. 그런데 사실 업종은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분식이라니 한국 음식점이야 한두 번 가보긴 했는데 분식이 될까 싶었거든요. 제 돈도 아닌데 내심 로버트가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가 하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하니 웃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앞으로도 캐나다 사람들이 더 찾을 거예요. 전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버트 말로는 제가 연이은 불행에 정신을 좀 빼놓고 사는 동안 한류 바람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사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넷플릭스의 드라마 K-팝이 엄청난 건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로버트도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가게인 만큼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열심히 요리 연습을 했어요. 캐나다에 들어온 인스턴트 분식도 먹어보고 유튜브로 한국 분식 조리법도 공부하고 로버트가 구상해 놓은 메뉴들을 하나하나 먹어보고 캐나다인들 입맛에 맞대 한국 조리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봤죠. 2달가량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대망의 오픈일 전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랄 것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인기가 이 정도였나. 특히 김밥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건강식을 먹고 싶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부터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젊은이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팔렸습니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다소 매울 법한 떡볶이도 잘 먹었고 치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로버트도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된다며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바쁜 일상을 보내니 안 좋은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로버트와 저는 점차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로버트가 저를 본 첫날 식사를 하셨냐고 한 게 한국인들의 인사법이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참 재미있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저희 부모님이 사랑의 실장, 샌드위치 가게를 방문해 주시던 단골 고객님이 로버트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저와 로버트를 보며 티나 남편 참 잘 만났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하니 외롭지도 않고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데트 로버트가 끼어들더군요. 맞아요. 티나가 남편 잘 만났죠. 저희 곧 결혼하는데 조만간 결혼 기념으로 우리 가게가 세일 이벤트를 크게 할 거예요. 또 오세요.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손님이 나간 뒤 새빨개진 얼굴로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로버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기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커졌던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연이어 떠나보내며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질 못했거든요. 제 솔직한 심경 고백에 로버트는 내가 엄청나게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런 이유의 거절이라면 사랑한다고 우리는 함께할수록 잘 될 거라며 웃어줬습니다. 제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는 듯한 웃음과 확신에 찬 말투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를 웃게 한 한국 남자 로버트와 함께하기로 했죠. 로버트 말대로 정말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가게 오픈 6개월쯤이 지나 캐나다를 한국 김밥이 말 그대로 쓸어버렸거든요. 아시죠?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되는 냉동김밥이요. 냉동김밥이 히트를 치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아이템이 되었는데 저희 가게는 즉석에서 김밥을 말아주니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체인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아주 작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터라 저희끼리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휴가철에 맞춰 신혼여행 겸 한국에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한국의 맛도 즐기고 또 다른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죠. 절망으로 무너져갈 때 나타난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의 음식 덕에 인생에 햇볕이 다시 든 느낌이라 전 정말 한국이 좋아요. 한국의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살려준 한류바람이 영원히 잠들지 않기를 기원하며 내일을 마칩니다. 행운의 나라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아니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이 건물이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가요? 이 사우디 여성은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 소개한 건물이 한국에서 지어졌다는 외국인의 반박에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 사는 27세의 사우디 여성 샤크라입니다. 저는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이렇게 부유한 우리 가정과 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큐레이터라는 일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고객들에게 박물관 특별 전시 작품을 소개하는 일이죠. 잠시 2개월간의 특별 전시라 저도 그곳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더욱 관광객이 많아졌는데요. 저는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데 나라와 여러 전시물들을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죠. 그러던 중 매우 자신있게 설명하는 저에게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 한 명이 질문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국립박물관을 한국에서 지었다던데 사실이냐고요. 그분은 매우 정중하게 질문처럼 물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그건 거들먹거리고 있는 어린 여자에게 사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멋진 곳에 있는 것을 알으라는 일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껏 사우디의 자랑 국립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해 왔거든요. 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저희 국립박물관은 마치 사막에 호련히 피어난 장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미는 그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꿈과 역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캠퍼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장 누벨의 창의력을 빌렸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 상상 이상의 건축물이 탄생했죠. 이 건축물은 우리 사우디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알아보았는데 정말로 한국이 지어준 건물이었더라고요. 뒤늦게 얼굴이 정말로 화끈거렸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건축 관련 일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자세히 알려주시더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돈 많은 산유국들 예를 들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든 다 돈이 많은 부유한 국가인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자들이 명품 외제차를 통해 그들의 부를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서로 내가 중동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더없이 화려한 건축물로 자신들의 도시를 꾸미고 있죠. 그런데 이 남다른 스케일의 자랑을 위해 언제나 애타게 찾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하다 못해 기괴하기 짝이 없는 극악무도한 난이도의 건축물들을 지을 만한 기술력은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사우디의 부탁을 받고 지은 건축물은 2023년 완공이 되고 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냐는 탄성을 내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독특하고 멋진 건축물을 짓기까지의 여정은 예상외로 험난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난이도로 인해 많은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참여를 주저했었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한국의 현대건설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닌 사우디의 문화와 역사를 잇고 미래를 향한 발돋움으로 보았어요. 현대건설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건설 방식으로 이전에는 도전조차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건축물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창의성은 사우디 국립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제 그 건물은 사우디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단지 물리적인 존재를 넘어서 사우디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와 한국의 건설사의 협력으로 탄생한 이 건축물은 사우디의 높은 문화적 지향을 반영하며 우리의 전통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술력과 그들의 도전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 프로젝트 수락은 사우디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우디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로 신뢰를 쌓아 올렸고 이번 사막의 장미 프로젝트는 그들의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죠. 혁신적인 기술과 스마트 건설 방식을 사용해 불가능해 보였던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건축물 곳곳에 살아있는 듯한 곡선미와 섬세한 디테일은 한국 건설사의 세심함과 사우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에 사우디인들의 취향과 정서가 담겨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우리 사우디의 영혼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으로 건설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현대건설은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단지 시간을 앞당겨 완공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우디가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제 이 건축물은 사우디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했고 사우디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과와 끊임없는 노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사우디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꿈을 꾸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이 만나 탄생한 사막의 장미는 단순히 건축물을 넘어서 우리 두 나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사우디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져다준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으로 그 꿈이 실현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굳건한 실행력과 세심한 주의력은 우리 사우디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통해 전 세계의 사우디의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사우디와 한국은 건설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기술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둘이 공유하는 미래의 비전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큽니다. 사막의 장미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함께 이루어낼 것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미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그 결과 사우디는 물론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사우디도 한국의 도움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넘어서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함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성공 이야기를 전하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다가 한국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많은 중동 국가의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올랐죠. 저의 남은 큐레이터의 역할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사우디의 멋진 건물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은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어 고맙다. 멋진 설명이었다라고 저를 칭찬해주고 갔죠. 사막의 장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사우디에게 단순한 건설업체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기술의 가교이자 양국 간의 우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오늘날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될 가치와 경험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현실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활기찬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여정이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